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1. 역사교육의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5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역사를 가르치느냐 또는 왜 역사를 배우느냐라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은 역사가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쓰여 있죠. 교훈을 얻는다는 말의 기원을 보시면요. 밑에 보면 논어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현재에 조명한다는 뜻이다. 역사의 교훈성을 강조한다는 말 들어가 있고요. 이후 역사책에도 자칫 통감이라든가 동국 통감 등과 같은 감이라는 단어, 거울감자잖아요. 과거를 거울로 삼는다라는 교훈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지금 교훈의 획득으로서에 관한 동양적 측면, 동양에서 말하는 교훈으로서의 역사의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문단, 이제 16페이지 문단은 서양에서 말하는 교훈이죠. 서양 사람들도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자 역사를 연구했다.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민주주의를 따르는 헬레네인과 전제주의를 좋아하는 야만인의 싸움이라 여겼는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교훈을 남기고자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서양 애들이죠. 그 밑에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삼국사기에 드러나 있는데요. 후세에 김부식이 경계하기 위하여 역사를 기술하고 이를 만세에 전하여 해와 별처럼 밝히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교훈으로서의 역사를 딱 써두고 거기 동양, 서양, 우리나라. 교훈으로서의 역사의 의미가 뭔가를 써두고 동양, 서양, 우리나라의 사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문단이네요. 역사가 교훈을 준다는 개념에는 역사의 선악이나 진위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은 밑에 줄입니다. 역사가 도덕 교육이라는 유용성도 지녔음을 뜻한다라는 거죠. 교훈으로서의 역사가 무엇인가? 동양, 서양, 우리나라. 그 다음에 교훈으로서의 역사가 도덕교육이라는 유용성도 지녔다라는 말까지였습니다. 그 맨 아래 문단은 비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으로서의 역사, 곧 교훈을 획득하기 위한 측면으로서의 역사교육의 목적이 받는 비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하고 있죠. 세 가지. 1. 역사학은 사건의 일회성이나 특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과거의 사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반복되지 않고 특수한 사건, 개별적인 사건은 한 번 일어나고 말기 때문에 그로부터 교훈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판이었고요. 두 번째, 역사를 치자학문으로 여기는 것으로 자칫 지배층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할 위험성이 있다. 두 번째 비판입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 과거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른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역사학은 사건의 일회성, 특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과거의 사례를 찾는 건 의미가 없다. 반복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치자학문이다. 또 아울러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자, 기출문제 분석집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왔나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집 보시면요. 역사교육 목적 부분인데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64페이지요. 2001학년도 9번 문항에 그렇게 나와 있죠. 도덕적 규범으로서 역사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몇 가지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판 그 세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쵸? 도덕적 규범으로서 역사교육이 갖는 문제점 또는 그에 관해서 관한 비판. 그쵸? 오른쪽 페이지 2010학년도 2차 문항의 1번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의 획득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추구하는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논하시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봤던 부분 똑같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2001년도에 한 번, 2010년도에 한 번 이렇게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훈으로서의 역사였습니다. 교훈으로서의 역사.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2번 유산의 전승, 3번 현재의의 4. 인격과 교양의 육성, 5.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 이런 부분도 출제될 확률이 있겠죠. 자, 해설지 답안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답안지요. 답안지 보시면 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9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9페이지. 아울러 뒤에 10페이지까지 그렇게 답 내용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요. 답안 써 있는 내용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하고 겹치죠. 출처 확인 그 부분에다가 그 부분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이요. 최상훈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쓰시고 책과 함께 쓰시고 2007 쓰시고 페이지 16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출처 확인 부분에요. 16 이렇게 그렇게만 써두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쪽 두 번째 역사교육의 목적 유산의 전승이었습니다. 유산 역사가 유용한 다른 이유는 유산의 전승에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유산을 전승하는 목적은 한 사회나 국가에는 타자와 구별되는 공통된 유산이나 전통이 있다고 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런 말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유산 전승이라는 말은요. 그죠? 주체인, 주체가 있고요. 그 주체인 나가 있겠죠. 나. 그 다음에 주체 이외에 나머지 주체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타자라고요. 타자. 주체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주체의 인식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나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구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랬죠. 나와 다른 걸 구별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게 정체성이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별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지금 함양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양하기 위함이라는 걸 요걸로 뭐 정체성을 함양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을 거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일본 애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일본 애들이 주로 활용하는 게 예컨대 식민지 내선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내선 일체요. 내선 일체 이외에 나머지 지역들 타자죠. 그러니까 일본이 있다라면 대동아 식민지, 동아시아 식민지가 있다라고 치면 동아시아 식민지와 일본을 이렇게 구별하는 사고방식. 네. 곧 식민지를 타자화시키면서 식민지인들을 대하였던 방식. 그것은 일본인들의 뭘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독일인들, 히틀러죠. 아리아인들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있다라면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해야만 한다. 제국 국적법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리아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통의 과거, 현재의 공통 관심사, 미래에 대한 공통의 열망을 매개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불만에 대한 기억, 미래의 열망은 민족사의 한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성장에 크게 공헌했고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국가에서는 이것을 필수 과목으로,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했고 민족사를 중심으로 영웅이나 국가의 승리와 화려했던 과거를 기술한 교과서를 배포하고 교육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곧 유산의 전승. 한 사회나 국가에는 타자와 구별되는 공통된 유산이나 전통이 있다고 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고 써 있는 부분이 지문으로 나오고요. 지문으로 나오고 이를 위한 필수 과목이었던 것이 역사라는 거. 역사. 아울러서 영웅사관 또는 국가주의사관 이런 것들의 일관되게 국사교과서가 기술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이런 인식은 민족주의 사학자들한테 잘 나타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쓰고 있었던 혼백, 국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민족정신. 여기서 말하는 혼백, 국수, 얼은 유형의 문화유산입니까? 유산입니까? 무형의 유산입니까? 예, 무형의 유산입니다. 곧 유형과 무형의 유산 두 가지를 동시에 합쳐서 유산이라고 표현했었을 때요.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내세웠던 유산은 무형의 유산이라는 거. 예,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바도 크겠죠. 예, 해설지, 기출문제 해설지 10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 일본 문항 답안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니은에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니은에요. 포스트모던 역사이론가들, 즉 비판론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국사 내용에 대한 비판론자들이 보기에 민족이나 민족주의는 근대 한국 사학과 역사 교육의 핵심 개념이었고 내용 구성의 원리가 되기도 했었고 내용 그 자체이기도 했었다. 고유의 유산, 역사상을 통해 민족의 동질감, 주체성을 확립한다는 역사 교육의 목적은 그 유산이 정의되지 않은 구호라고 그랬죠. 정의되지 않은 구호. 정의되지 않은 구호라고 그랬으니까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곧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형태를 의도하거나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이죠. 형태를 의도하거나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컨대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실패를 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쵸? 문화대혁명을 시행했습니다. 요 과정도 지금 그대로 마찬가지겠죠. 거기 있는 표현대로 따르자라면. 그쵸? 그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식의 사회주의 건설, 이걸 위한 대약진 운동, 인민의 희생, 이를 바탕으로 홍위병의 육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의되지 않은 구호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구호. 곧 마오의 구호인 것이지 그게 일반 대중의 구호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실체가 있는 구호라고 볼 수는 없죠. 이용하는 사람 또는 논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항상 그 실체가 일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곧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유산의 전승 목적은 타자와의 구별을 위함이고 그 타자와의 구별을 토대로 해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의 맨 아래 문단. 유산을 전승하는 목적은 한 사회나 국가에는 타자와 구별되는 공통된 유산이나 전통이 있다고 보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는 문구, 그 문장을 철저하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은 또 비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비판. 그 셋째 줄에 써있죠? 셋째 줄, 넷째 줄입니다. 1. 유산의 전승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가 어렵다. 방금 말했던 거 아닙니까?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기 때문에요. 그걸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과잉으로 역사교육을 실패로 이끌 수 있다. 1번이 되겠고요. 2번. 아울러 사회적, 정치적으로 실용적 목적을 위해 과거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죠? 마오 같은 경우 대표적이지. 정치적, 현재적 이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과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좀 논란이 좀 있기도 해요. 그 두 번째 문단은 지금 비판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단, 논란입니다. 논란.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에요. 한쪽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쪽은 오히려 폐기돼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강조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쪽은 포스트모더니스트 역사가들이 강조하듯이 포스트모던적 역사가들이 강조하듯이 합의되지 않거나 정의되지 않은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은 폐기돼야 옳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와 민족이 자전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묶으면 한쪽은 민족주의 역사교육의 폐기. 주로 포스트모던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민족주의 역사교육의 강화. 이건 반 포스트모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강화하자, 폐기하자라고요. 민족주의 역사교육을 폐기하자라는 포스트모던의 주장,
또 민족주의 역사교육을 오히려 강화하자라는 반 포스트 모던의 주장. 항상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눠질 때는 두 가지의 절충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아무튼 그런 관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문단별로 지금 잘 나누고 계십니까? 2번 유산의 전승 목적 해가지고요. 두 번째 문단이 그 유산의 전승 목적 묶어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뒷장 넘겨보시면 18쪽이 비판이었죠. 비판. 그 다음에 맨 아래 문단 세 번째 문단이 찬반 양론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교육에 대한 찬반 양론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역사교육의 목적입니다. 19페이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가 유용한 세 번째 이유로는 사실을 습득하며 현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왜? 현재를 이해하면 사실을 습득하면 왜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쓰여있는 두 번째 문단. 현재의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을 알아야 되는데 기원과 관련한 과거를 가장 효과적 비중 있게 다루는 학문이 역사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떤 사회가 있었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갔는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로 성장해 왔는지를 밝히며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특별한 학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도 알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쓰여 있네요. 곧 현재 역사적 과거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면 현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과거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면 현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뒷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뒷장. 그러나 이런 것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비판을. 2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그런데 역사가 현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1. 현재의 특정 문제가 과거의 어떤 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적시하기가 어려워서 광범하고 막연한 관련성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광범하고 막연한 관련성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권이 상대적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하거나 신장되는 속도가 더디는가 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조선시대의 남존 여비 성리학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유교적 질서 때문이다 또는 유교적 질서 체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딱 집어서 그걸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한 현재는 밑에 줄입니다. 또한 현재는 과거와 너무 다르고 직접적인 전례가 없어서 현재의 복잡성을 다룬 데는 어떠한 지침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현재 문제를 대응할 바에 역사보다는 사회과학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역사보다는 현재를 이해할 거면 사회과학이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비판, 두 번째 비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판인데요. 세 번째 비판, 그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비판은 바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역사 연구를 통해 문제 원인을 밝혀내더라도 한두 가지 차원에 설명하는 것이고 사료 부족이나 해석의 한계성으로 인해 과거의 모든 걸 밝혀낼 수 없다. 그 세 번째 비판이 바로 그겁니다. 사료의 부족이나 해석의 한계성으로 인해 과거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는 없다. 사료의 부족이나 해석의 한계성으로 인해 과거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는 없다. 그게 세 번째 비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현재의 이해도, 현재 이해가 주는 유용성도 있지만 동시에 또 그것이 받고 있는 비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비판 세 가지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비판 세 가지도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격과 교양의 육성이라는 겁니다. 역사 교육의 목적 가운데 네 번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역사가 유용하다고 보는 네 번째 견해에 따르면 사실을 많이 알면 고매한 인격과 풍부한 교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즉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바람직한 인성을 가질 수 있고 사물과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판단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 뉘앙스만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그럼 역덕의 의미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역덕이죠. 실제 이런 역덕이 되겠고요. 바람직하게 인성도 갖고 있고 비판력이나 판단력도 올바른 사람. 바람직한 역덕이죠. 하지만 일배 계층 가운데서도 역덕들이 꽤 있어요. 꽤.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알고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만 올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판단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실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곧 바람직하게 인성을 가진다거나 판단력을 기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겠지만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또 다를 테니까요. 예컨대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지금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또 이렇게 지역별 안배해서 지역별 감정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요. 대구, 경북, 적, 나머지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된다라면 전혀 지금 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속히 말하면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게 교양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식의 논리는 지금 지배계층의 논리 또는 정치인들의 논리, 이분법의 논리에 지금 빠져드는 것이지 실은 일반 국민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은 아니잖아요.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한 국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 어찌됐든 이념은 이념이고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고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에서 이분들을 감싸고 이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그 과거의 자한당, 미래통합당 이런 애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뭐 대구 경북 죽이기 뭐 이런 식의 논리에 빠져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역덕이죠. 역적이죠. 역덕이 아니라 역적.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적들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듯이 바람직한 인성도 없는 사람, 또 비판적인 판단력도 전혀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역사는 사고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 맥락 속에서 자신의 삶과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역사학습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호기심이나 탐구정신을 자극하고 추리 능력은 물론 자기 표현력과 대화 기술까지 향상시켜준다. 줄여서 장땡이다. 겁나 좋다. 역사를 잘하면 이렇게 좋다. 라는 겁니다. 교양과 지성을 갖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라고 해요.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통찰력. 단정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회의와 비판 능력을 발휘한다. 그죠? 이걸 와인버그는 thoughtfulness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신중함이라고 표현한 바 있어요. 역사가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덕목. 신중함이죠. 신중함. 예, 이런 사람들은 옳고 그름도 잘 판단하고 뒷장에 써 있듯이 흑백 논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교양인이 되겠죠. 이러한 특성은 역사에 잘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이란 바로 앞장이죠. 앞장. 그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단정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회의와 비판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역사학에게 잘 드러난다. 역사가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론을 도출한다. 역사가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과 도출된 결론이 잠정적이고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입니까? 그렇죠? 내 생각만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아울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이른바 개방적인 사고고 개방적인 태도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도 역사가에게 잘 드러나는 것, 역사적 사고의 특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문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네요. 인격과 교양의 육성. 그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고매한 인격과 교양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 1. 엘리트주의적이고 어리석습니다. 이런 주장들은요. 엘리트주의적이고 어리석다. 곧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대두하면서 역사가 가치 있고 교양인에게 필요한 학문이라는 인식은 엘리트주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번 비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학교 교육이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역사는 실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또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과목 학문이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기 바쁜 보통 사람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생각도 등장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바로 밑에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일반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고, 더 나아가 역사의 주인공이 위인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이요. 따라서 역사가 엘리트라는 학문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좀 외워두셔 봐봐. 뭘 외워두시냐면 엘리트주의적 교양인에게 필요하다라는 사고방식은 엘리트주의적이다 라는 말이 있었죠. 엘리트주의적이다 라는 말에 대한 비판, 반비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비판이니까요. 그 다음 또 다른 비판입니다. 또 다른 비판. 비록 역사가 인간의 의식주와 직접 관련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고 가치 있는 삶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 역사가 없었다면 역사 교육은 빈약해지고 개인의 삶과 능력도 더 초라해질 것이다. 특히 세계사 학습은 점차 다원화되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필요한 공동체의식, 상호 존중과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데도 공헌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세계사 학습 그 부분만 좀 밑줄 치고 한 번쯤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다원화되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필요한 공동체의식, 상호 존중, 시민의식을 길러주는데 공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교양의 육성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바람직한 인성을 가질 수 있고 교양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요. 지나치게 엘리트주의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2번에서 거기다 하나 더 써보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주지주의적 교육관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곧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이다. 역사는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배경이나 상황 또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의 원인, 전개 과정, 또 배경, 또 상황 그런 것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비판 2번 주지주의적 교육관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역사 교육의 목적,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 부분입니다. 역사의식 거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역사의식이요. 두 번째 문단 써 있죠.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견해, 사상, 느낌, 감정을 가리키는 용어다. 역사 철학에서는 역사의식을 이것과 비슷한 용어로 보기도 한다. 역사관과 비슷한 용어로 보기도 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의식이 무엇인가라는 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뒷장 넘겨보시면 24페이지에 역사관, 사관입니다. 사관, 역사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자의식, 역사 속에서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의식, 난 누구인가라는 거고. 세 번째, 존재의식,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네 번째, 시간의식,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 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변화 발전의식, 어떻게 발전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섯 번째, 문제의식 또는 실천의식 연관된 겁니다. 역사관, 자아의식, 존재의식, 시간의식, 변화의식,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역사의식의 구성 요소다라고 쓰고 있네요. 자, 거기까지가 역사의식과 관계된 부분이었습니다. 24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문제의식까지 그 두 번째 문단까지가 역사의식에 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부터 오른쪽 페이지 2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까지가 역사적 사고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사적 사고력에 관한 서술을 하고요. 자, 역사적 사고력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24쪽에 아래서 7번째 주소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역사학의 특성에 근거해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 지식을 이용하여 역사 문제에 관해 가설을 세우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역사를 이해하려는 의도적 복합적 정신활동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쓰여있네요. 아울러서 그런 것들의 하위 범주를 네 가지로요. 연대기파학력, 탐구력, 상상력, 판단력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최상원 교수의 핵심 주장이죠. 사고력의 하위 범주요. 사고력의 하위 범주입니다. 자, 그것들 가운데서 주로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해 봅시다.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4쪽의 두 번째 문단까지가 역사의식에 관한 내용, 25쪽의 두 번째 문단까지가 역사적 사고력에 관한 내용.
그 나머지 내용들이 둘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26페이지 첫 번째 문단까지요. 나머지 부분이 역사의식과 사고력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가 어떠냐?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그 25쪽 세 번째 문단에 쓰여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역사의식은 역사적 사고력의 토대입니다. 역사의식은 역사적 사고력의 토대.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역사의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고력이 되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역사의식과 역사적 요 둘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위의 내용 1번부터 6번, 1번부터 4번까지 넘버링 되어 있는 걸 봐보십시오. 연대기 파악력에 해당하는 건 역사의식의 4번과 5번에 해당합니다. 시간의식과 변화 발전의식에 해당해요. 4번의 역사적 판단력에 해당하는 건 1번과 6번에 해당합니다. 역사관이나 또는 문제의식이나 실천의식에 해당해요. 문제의식이나 실천의식. 바꿔 말하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나 역사적 사고력이 비슷한 게 많이 겹쳐 있다는 것이죠.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역사의식은 마음이나 감각입니다. 마음이나 감각. 근데 역사적 사고력은 정신활동입니다.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정신활동이죠. 2번. 상당 부분 많이 겹쳐 있다라는 거죠. 겹쳐 있다. 지금 겹쳐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연대기 파악력, 그 다음 역사적 판단력 부분이었는데요. 요 연대기 파악력은 지금 역사의식 가운데 뭐와 겹쳐 있다? 변화 발전의식, 시간의식, 그 다음에 변화 발전의식 이렇게 겹쳐 있다라는 거고요. 역사적 판단 능력은 역사관이라든가 문제의식, 역사관이라든가 또는 문제의식 이런 부분과 겹쳐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역사의식은 감각이라고 그랬고요. 감각, 이건 역사적 사고력은 정신활동, 정신작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아시다시피 25쪽에 맨 아랫줄부터 써 있습니다. 맨 아랫줄. 결국 역사의식과 사고력의 범주는 상당 부분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의식이나 변화 발전의식. 왼쪽 페이지 보시면 그게 4번과 5번이죠. 연대기 파악력과 관계가 깊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1번 아닙니까? 아울러 역사관이나 문제의식.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동그라미 1번과 6번이죠. 이게 판단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공통점이었고요. 그 다음 차이점은 역사의식은 역사가 무엇인지 혹은 역사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마음가짐이나 감각이라고 그랬고요. 역사적 사고력은 이런 역사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신활동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감각이냐 정신활동이냐 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그렇죠? 네, 이상 여기까지 5가지가 역사교육의 목적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주로 나왔던 게 지금 교훈이었잖아요. 교훈. 그렇죠? 교훈. 그러니까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역사교육의 목적이 갖는 비판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비판. 아까 3가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20쪽에. 그거 물어볼 수 있겠고요. 인격과 교양의 육성이 갖고 있는 비판이요. 그 2가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엘리트주의적이고 어리석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고 주지주의적 교육관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요 둘 간의 관계 부분이었습니다. 관계,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의 관계 부분이요. 그렇죠? 상당 부분 겹쳐져 있는데요. 공통점은 이런 부분에서 겹쳐져 있다라는 거. 연대기 파악 능력이라는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의식 가운데 요 시간의식이라든가 시간의식 또는 변화, 발전의식과 관련이 있겠고요. 역사적 판단력이라는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관이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고요. 다만 차이점은 역사의식은 감각인데 비해서 역사적 사고력은 정신활동이라는 거. 이런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왜 지금 우리가 1장을 했습니다. 1장을. 요 로마자 1번을 했죠? 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냐면 2장 부분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목표를 말하기 앞서서 목적을 이야기했냐면 이 목적이 목표와 연관성을 맺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연관성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이걸 말할 거면 목표를 말을 할 거면 상위의 범주인 목적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로마자 1번에 목적을 쓰고 있는 거고 다음에 목표를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목표의 필요성과 분류였죠. 목표는 필요하다라는 말이었고, 그죠? 목표는
여러 가지 분야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시도가 있어 왔다라는 말이었겠죠. 그렇죠? 그다음 로마자 3번 마지막 3번이고 뭐였습니까? 목표의 설정이었죠. 목표를 잡고자 할 때는 앞으로 이런 점들에 조심하자라는 거였죠. 목표를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런 점들에 조심하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표는 반드시 설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설정할 때는 이런 것들에 조심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2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역사교육 목표의 필요성과 분류 부분입니다. 역사교육 목표의 필요성과 분류. 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1. 역사교육 목표의 필요성. 일단 옆에다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 저자의 입장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써 있습니까? 27페이지에 아래서 넷째 줄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목표가 없으면 교육의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고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교육 목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놨죠. 이게 저자의 입장이에요. 교육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26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먼저 나눠볼까요? 나눠봐요. 첫 번째 문단은 앞장이죠. 앞장과 뒷장과의 관련성 말한 거죠. 로마자 1과 로마자 2의 관련성을 말하는 게 첫 번째 문단이잖아. 앞에서 제시한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를 학습할 가치가 있다고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술한 것으로 이념적 포괄적이다. 이에 반해 2장에서 진술, 로마자 2장에서 진술할 목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좀 더 구체적, 명확한 대상을 말한다. 다시 말해 역사교육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하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내용이 우리 파란 책에서 봤었던 목표의 위계화입니다. 위계화, 교육 이념, 교육 목적, 학교 목표,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단원 목표, 수업 목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까 저 부분에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 빠진 것 같네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 부분이었군요. 이 부분. 여기서 교과 목표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교과 목표가 학교 목표,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단원 목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하나 빠졌다 싶었다. 이런 걸 파란 책에서 위계화라고 불렀습니다. 위계화. 그 가운데 지금 우리 교사 차원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게 수업 목표입니다. 아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즉 수업 목표는 학습 목표는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자신이 가진 교육관에 따라 설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마다 다르다. 교사마다 다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위계화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첫 번째 문단이 목적과 목표의 연관성이었고 두 번째 문단이 교육 목표의 위계화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줄부터 오른쪽 페이지까지가 찬반입니다. 찬반.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론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론. 그래서 27쪽 첫 번째 문단까지가 찬성론이고요. 그 밑에 문단이 반대론이겠죠. 반대론. 자, 이 저자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목표 설정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주장 오른쪽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교과 내용 선정이나 교수 과정에 막연해지고 타당성이 없어지며 일관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줄 이들에 따르면 교육 목표는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안내하는 것으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면 내용의 선택과 조직이 쉬워지고 행동과 내용이 상세한 용어로 제시될 경우 교육 과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도 원래 실은 파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출 문제요. 비슷한 부분인데요. 68쪽 보시면 04번 들어가 있습니다. 04번. 밑줄 친 부분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수업 목표와 평가를 연관시켜 쓰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반드시 푸실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문항 이해력인데요. 문항 이해력인데
지금 문제 조건이 뭐냐면 수업 목표와 평가를 연관시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시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답을 문장으로 쓰는데 이 문장 안에 목표라는 말이 있다면 뒤에 반드시 무슨 말을 써라? 평가라는 말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연관시켜라는 말은 이 두 단어를 뭐해서? 포함해서 쓰라라는 말이죠. 포함해서 쓰라라는 말입니다. 네. 밑줄 친 부분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수업 목표와 평가를 연관시켜 쓰시오 그랬으니까 답안지 안에 수업 목표라는 말과 평가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게 쓰라라는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책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1, 2월 달에도 그 수험서 안에도 써있던 내용이니까 금방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8쪽에 기출문제집 68쪽에 04번입니다. 2005학년도 3번이요. 수업 목표는 행위 동사를 사용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의 수준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이 교육 목표의 상세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교육 목표, 수업 목표의 상세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요. 그리고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는 내용과 행동을 함께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일러겠죠. 타일러. 목표 진술할 때 괄호와 괄호를 함께 진술하자. 내용과 행동을 함께 진술하자. 그 다음 아울러 행동 목표를 쓸 때는 교사의 행동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으로 쓰되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행동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3개 외우시면 되겠지. 수업 목표 진술 시에 유의사항이라서 1. 내용과 행동을 결합해 진술하자. 2. 행동 목표는 학생의 행동으로 진술하자. 3.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행동의 형태로 제시하자. 이렇게 문제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요.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행동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를테면 세계 4대 문명의 특징을 안다라는 수업 목표보다는 세계 4대 문명의 특징을 3가지 열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3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수락 조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수락 조건이요. 앞에 나와 있으면 내용과 행동이 들어가 있다면 내용과 행동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다가 3가지라는 단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락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른바 메이거 형태에 가까운 진술인데요. 아무튼 세계 4대 문명의 특징을 3가지 열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상세화된 목표의 상세화된 진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세화된 목표 진술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교육 목표의 상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가 문항을 작성하기도 쉬워서 평가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요. 평가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수업 목표의 그 답안지에 지금 교육 목표라고 써있는데 원래 그 교육이란 말을 지우시고요. 오타인데 제가 교정을 못했네요. 수업 목표라는 말로 바꾸십시오. 교육 목표가 아니라 수업 목표요. 죄송합니다. 저도 잠깐만 좀 교정 좀 하겠습니다. 예, 12쪽 해설지의 12쪽에 3번 문항 답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교육 목표의 상세화가 이루어지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수업 목표의 상세화가 이루어지면이라는 말로만 좀 단어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문항을 작성하기 쉬워 평가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쓰시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목표를 쓰되 목표를 상세화하게 쓰자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녹색책으로 돌아가세요. 2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은 확실한 목표가 제시되면 어떤 과목의 내용도 목표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교육 내용을 확장하기가 어렵고 실제 수업에서는 변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목표를 안 쓰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그럼 그렇게 목표를 꼭 쓰느냐? 아니다. 쓰지 않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요즘 트렌드도 그렇죠. 학습 목표를 꼭 쓰는 건 아니니까요.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사 교사들도 상당수가 목표가 꼭 필요하고 수업 목표를 꼭 써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NO라고 답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대체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는지보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반대론자들의 입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분의 생각, 고 최성원 교수님의 생각은 교육 목표가 없으면 교육의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고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교육 목표를 상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지식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니까 교육 목표를 여기다 쓰게 되면 여기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지식 이해, 기능, 가치, 태도와 같은 이런 목표를 좀 더 종합적인 이런 교육, 종합적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뭘 하게 되면 목표를 쓰게 되면 교육 목표를 활용하게 되면 저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역별로 각 영역별로 목표를 나누어 쓸 수 있을 테니까 지식이의 기능, 가치, 태도 측면으로 나누어 쓸 수 있을 테니까 보다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곧 저자의 입장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끝부분에서 이 말을 했던 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제목이 지금 뭡니까? 분류죠, 분류.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가? 분류입니다, 분류.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분류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번 역사교육 목표의 분류입니다.